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싹 다 구매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첼 리소프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전략조달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자국 내의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해왔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2019년 가을,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바르샤바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러시아군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각종 군사 전문지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모든 자료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위협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전략조달국은 국방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역대 폴란드 군 장성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그분들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초상화들을 지나다니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폴란드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당시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은 구식 소련제 장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S-300, 쿡 같은 시스템들이죠. 이들은 이미 30년도 넘은 구식 장비들이었고 현대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정밀 유도,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현대적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국방부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폴란드 전 지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무기였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이 미사일이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저를 포함한 전략조달국 전 직원이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상황을 브리핑했는데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찾아야 해요. 그때부터 저희 진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독일의 아이리스-T,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자료를 분석하며 어떤 시스템이 폴란드에 가장 적합한지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가장 주목받았어요. 2011년부터 가자지구에서 실전 운용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거든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발사한 수천 발의 로켓 중 90% 이상을 요격했다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전 검증된 성능 때문에 미국도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2020년 1월, 저는 이스라엘 국방 전시회 참관단으로 텔아비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언돔을 직접 봤어요. 레이더와 발사기, 통제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 설명에 따르면 아이언돔 하나로 반경 70km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처음부터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어요.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의 수출 담당 이사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에서 검증된 방공 시스템입니다. 폴란드가 원한다면 공급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들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먼저 가격이었어요. 아이언돔 1개 포대가 5억 달러, 폴란드 전체를 보호하려면 최소 6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30억 달러가 드는 셈이었죠.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기술 보안상 절대 불가능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정비와 부품 교체는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심지어 운용 교육도 이스라엘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이언돔의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비드 슬링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 시스템인 다비드 슬링은 아이언돔보다 더 비싸고 더 복잡했어요. 이스라엘 측은 이건 우리가 미국과 공동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라며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봄, 국방부 내부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재정 담당 부서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언돔과 다비드 슬링을 모두 도입하려면 최소 5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기술 담당 부서장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이스라엘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때 동료 한 명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요제프 코발스키라는 이름의 베테랑 분석관이었는데 폴란드 방산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마르처,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뭡니까?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주성을 파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독립을 우리가 돈 주고 포기하려는 건 아닙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폴란드는 역사상 수차례 분할과 점령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18세기 말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3분할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또다시 분할됐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건 진정한 독립과 자주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물론 이스라엘 무기들의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일까요?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완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리도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회의는 계속 열렸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입장 차이만 더욱 벌어져 갔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상 중단 시기를 이용해 저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했거든요. 처음 접한 자료는 K9 자주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55mm 구경의 자주포로 사거리가 40km에 달한다고 했어요.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자동장 전장치가 있어서 승무원 부담도 적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독일의 PZH-2000이나 미국의 M109A7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K9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터키,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터키가 시리아 국경에서 K9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비록 고강도 전쟁은 아니었지만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던 셈이었습니다. K2 전차에 대한 자료도 인상적이었어요. 55톤급 주력 전차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능동형 가장치였는데 이를 통해 차체를 기울여서 사격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기술이었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드이나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 눈길을 끈 건 한국의 무기 수출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무기 수출 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무기를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터키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터키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 라이선스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T155 피르티나라는 이름으로 K9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과 생산 능력까지 함께 이전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거죠.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현지 조립과 부분적 기술 이전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조해주기도 했어요. 사막 환경에 맞는 냉각 시스템 개선,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전자장비 보호 등 세심한 배려까지 해줬거든요. 노르웨이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한국은 이런 특수 환경에 맞춰 K9을 개조해줬어요.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는 유압 시스템, 눈과 얼음에 대응하는 궤도 시스템까지 말이죠. 이런 맞춤형 서비스는 다른 무기 수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점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무기들처럼 수천 발의 적 공격을 막아낸 화려한 실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한 무기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산 다연장 로켓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규모 지역 분쟁이었지만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었어요.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사용한 K9 자주포의 성과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터키 측 발표에 따르면 K9은 정확도와 신뢰성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자동장 전장치의 안정성과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밀도가 뛰어났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 측에 공식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답변이 왔습니다. 이틀 후에 한화시스템 유럽 담당 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리소프스키 씨, 폴란드의 안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자세히 논의해보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스라엘 측의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싶어 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첫 화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자세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안보 위협, 군사 교리까지 상세히 분석해온 상태였어요. 심지어 폴란드군의 기존 장비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고려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동쪽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한화시스템 팀장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측이 우리 무기가 필요하면 사라는 식이었다면 한국 측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도 매우 상세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의 작동 원리부터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이스라엘 측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오픈했어요. 심지어 폴란드의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의 운용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하드웨어 개조도 가능해요. 우리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에서 온 K2 전차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K2의 핵심 기술인 능동연가 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어떻게 차체를 기울여서 사격 각도를 조절하는지, 험난한 지형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는지까지 말이에요. K2는 폴란드의 지형 특성에 매우 적합합니다. 평야 지대에서의 기동성과 구름 지대에서의 사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가격 정책이었어요. 한국 측은 대량 구매 시 상당한 할인이 가능하다고 했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기술 이전은 무기 수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방어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들이 기술 독점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려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점이었어요. 터키에서의 제한적인 운용 경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무기들은 실전 검증이 부족했거든요. 이런 우려를 한국 측에 솔직히 털어놨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폴란드가 첫 번째 진정한 실전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스라엘처럼 과거의 성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자세였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현실화되면서 폴란드 정부의 무기 도입 결정도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검증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 이스라엘이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한국이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과의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폴란드 정부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K9 자주포 212문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자면 폴란드 전체 포병 전력의 핵심을 한국 무기로 교체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계약 체결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는데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부품 조달, 훈련 패키지까지 모든 게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현지 생산 조항이었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K9 생산 라인을 구축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48문은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수입하지만 나머지 164문은 폴란드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폴란드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도 놀라웠어요. 자동장 전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심지어 포신 제작 기술까지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핵심 기술들을 한국은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폴란드 방산업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국방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폴란드는 자체적인 포병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였거든요. 한국 측 대표단도 이 계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시스템 사장이 직접 바르샤바에 와서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 나갈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폴란드의 경험이 만나면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후 본격적인 실행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폴란드군 포병들의 훈련이었어요. K9은 기존의 견인식 포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자동장 전장치부터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첫 번째 훈련단이 한국으로 떠난 건 계약 체결 한 달 후였어요. 폴란드군 포병 장교 20명이 경기도 창원에 있는 한화시스템 연구소로 갔습니다. 저도 그 훈련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실내 사격장에서는 K9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가능했고, 야외 시험장에서는 실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처음 K9의 자동장 전장치를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기존의 견인식 포는 포탄 하나를 장전하는데 여러 명의 포병이 필요했는데 K9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장전됐거든요. 이건 정말 미래의 무기네요. 폴란드군 포병대장의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K9의 사격 속도는 기존 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분당 최대 6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했고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하기도 쉬웠어요. 한국 교관들의 훈련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시켰어요. 야간 사격, 악천 후 사격, 심지어 전자전 환경에서의 사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습시켰습니다. 실전에서는 매뉴얼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군 출신 교관의 말이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한국군에서 K9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폴란드 포병들도 매우 만족해했어요. 훈련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K9의 소프트웨어에서 개선점을 발견한 거예요. 폴란드군의 운용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국 측은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이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한화시스템 개발팀장의 말이었어요. 이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 운용하라고 했을 텐데 한국은 정반대였거든요. 첫 번째 K9 포대가 폴란드에 도착한 건 그의 말이었습니다. 발트해를 통해 그단스크 항구로 들어온 K9들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폴란드가 진짜 현대식 포병 전력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폴란드의 추운 겨울, 진흙투성이 훈련장에서 K9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거든요. 한국의 기후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첫 번째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K9이 정상 작동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국이 노르웨이 수출 과정에서 축적한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이 폴란드에서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영하 25도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사격 통제 시스템도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심지어 엔진 시동도 추위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의 기후를 미리 분석해서 대비책을 마련해둔 덕분이었어요. 폴란드군 내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소련제 포들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사격 정확도와 신속성 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현대전을 할 수 있겠네요. 한 포병 중대장의 말이었어요. 실제로 K9 도입 후 폴란드군의 화력 투사 능력은 몇 배로 향상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화력을 더 정확하게 투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언론과 정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드디어 폴란드가 진짜 군사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고, 진보 언론에서도 기술이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언론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국방위원회에서는 K9 도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전의 무기 도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 의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무기를 샀지만 이번에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샀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답변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국민들도 K9 도입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 방산업계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고 심지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K9 자주포의 성공적인 도입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안한 FA-50 경공격기 도입건이었어요. 폴란드 공군은 오래된 소련제 전투기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FA-5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FA-50에 대한 첫 브리핑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경공격기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폴란드에서는 생소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한 전투기 아니면 훈련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해왔었는데 그 중간 영역의 항공기라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 설명에 따르면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였어요. 훈련기와 공격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게 핵심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처럼 공군 예산이 제한적인 나라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다용도성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근접 항공 지원이나 요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존의 훈련기들은 훈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FA-50은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성능 면에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최대 속도는 마하 1.5 작전 반경은 1800km에 달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폭탄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서 진짜 전투기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도 K9처럼 폴란드에서 현지 조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초도 12대는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내부의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F-16이나 미그-29 같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FA-50은 상대적으로 소형이었거든요. 이런 작은 비행기로 무슨 전투를 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FA50은 크기는 작지만 최신 아비오닉스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능동위 상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정밀 항법 장치까지. 대형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크기가 작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크기 때문에 레이더 피탐지 확률이 낮아서 생존성이 높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FA5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기존 전투기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FA50의 실전 성능을 확인할 기회도 있었어요.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실전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필리핀은 FA50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는데 정밀 폭격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라크에서도 T-50IQ라는 이름으로 FA50의 변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라크 공군은 이 항공기로 ISIS와의 전투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고강도 전투는 아니었지만 FA50의 실전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었어요.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비행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범 비행팀이 직접 FA50을 몰고 와서 폴란드 상공에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기동성, 속도, 무장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공군의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범 비행을 지켜본 공군 작전사령관의 평가였어요. 특히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에서는 F-16보다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경제성 면에서도 FA-50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도입 비용은 F-16의 절반 수준이었고 운용 비용은 더욱 저렴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항공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유지보수 면에서도 장점이 많았어요. FA-50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였기 때문에 정비가 쉬웠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 내에 정비센터를 구축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주요 부품들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공군과 연계한 훈련 과정을 통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FA-50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공군의 실전 경험까지 공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FA-50 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유연한 자세였어요. 폴란드의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거든요. 예를 들어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특정 통신 체계와의 호환성을 위해 아비오닉스를 개조해주기로 했습니다.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한국은 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줬어요. FA-50이 나토 표준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 체계를 개조해준 거예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FA-50PL이라는 별도 명칭을 제안했는데 한국 측이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수출용 모델이 아니라 폴란드 전용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FA-50PL에는 폴란드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폴란드 공군의 전술에 맞춘 전자전 시스템, 폴란드 지형에 최적화된 지형 추적 레이더까지 말이죠. 이런 맞춤형 개발은 다른 무기 수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서비스였어요. FA-50 48대 도입 계약이 체결됐을 때 폴란드 항공산업계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에는 PGL 같은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FA-50 현지 조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업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조립 작업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까지 현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적인 항공기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FA-50 GF-1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들여온 이 항공기들은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주력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공항에서 FA-50들이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폴란드가 진짜 현대적인 공군력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FA-50 적응도 빨랐어요. 기존의 F-16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현대적인 아비오닉스 시스템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FA-50의 조종성이 F-16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FA-50은 정말 조종하기 쉬운 항공기네요. 반응성도 좋고 안정성도 뛰어나요. 한 베테랑 조종사의 평가였어요.
실제로 FA-50은 조종사 친화적인 설계로 유명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줬거든요. FA-50의 성공적인 도입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K9에 이어 FA-50까지 한국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고 심지어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FA-50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무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의 무기로 보게 됐거든요. 그런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KF-21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라는 설명과 함께 시험 비행 영상들이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KF-21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외관만 봐도 F-3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최신 전투기들과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쌍발 엔진, 스텔스 설계, 최신 아비오닉스까지 모든 것이 21세기 전투기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일정이었어요. 한국은 KF-21을 불과 10여 년 만에 첫 비행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에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한국의 속도는 정말 예외적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KF-21의 성능 재원도 인상적이었어요.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 공대공 미사일 8발 탑재 가능. 이 정도면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공대공 전투 능력은 F-35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제 관심을 끈 건 KF-21의 수출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한국군용으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투기라는 뜻이었거든요. 폴란드 공군의 관점에서 KF-21은 매우 흥미로운 옵션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F-16과 F-35를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할 예정이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폴란드의 공군력 증강은 필수적이었거든요.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었어요. 미국의 F-35는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도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9과 FA-50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술 이전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투기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K9과 FA-50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거였습니다. 공군 참모차장과의 비공식 면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리소프스키, 한국 전투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FA-50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던데.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하지만 기술 수준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력적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군.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KF-21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KF-21은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당장 도입할 수는 없었지만 미래의 옵션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만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폴란드의 관심을 감지했는지 KF-21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성능 재원부터 개발 일정, 수출 계획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런 투명한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의 스텔스 능력도 주목할 만했어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레이더 피탐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폴란드가 직면한 위협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전자전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KF-21에는 최신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교란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전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KF-21의 정비성도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비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했어요. 부품 교체가 쉽고 정비 시간도 기존 전투기들보다 단축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운용 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무장 체계의 호환성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KF-21은 나토 표준 무기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어요. 폴란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공동 개발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도입하는 국가와 함께 개량 작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폴란드 방산업계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전투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면 폴란드의 항공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KF-21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보수적인 인사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며 신중문을 폈고, 진보적인 인사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적국론을 펼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F-21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K9과 FA-50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자세를 고려할 때 KF-21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KF-21도 약속한 성능을 구현해낼 거예요. 동료들과의 토론에서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K9과 FA-50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고, 심지어 그 이상을 해줬거든요.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KF-21 개발 현황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완성된 제품만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함께 만들어가자는 자세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본다. 제가 그때 당시 내부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었어요. 이 한 문장이 두 나라의 차이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러시아의 위협이 한층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사된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이 연일 보도됐고, 벨라루스에도 러시아군이 추가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포병과 공군력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방공 시스템 옵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여전히 유력한 후보였지만 K9과 FA-50의 성공 사례를 본 후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천궁2 시스템이 저희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 기회에 결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한국 천궁2 시스템을 직접 비교 분석하는 포괄적인 문서 말이에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적 비교를 넘어서 폴란드의 미래 방어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먼저 천궁2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첨단 방공 무기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천궁2는 단독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라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연계해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천궁2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항공기, 심지어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사용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 같은 저고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이언돔이 주로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반면 천궁2는 훨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분석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언돔의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발당 5만 달러? 즉 약 7천만 원인 반면 천궁2의 요격 미사일은 발당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미사일 가격만 놓고 보면 천궁2가 아이언돔보다 20배 이상 비쌌어요. 이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아이언돔 1개 포대 설치 비용이 600억 원이었고 천궁2 1개 포대는 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에서는 천궁2가 더 비싸지만 그 차이가 미사일 단가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장기 운용 비용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모든 부품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야 했고 기술자들도 이스라엘에서 파견받아야 했어요. 연간 유지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천궁2는 한국이 제안한 정비 기술 공유를 통해 현지에서 기본적인 정비와 부분적 부품 생산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역시 기술 이전과 전략 통제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언제 어떤 목표를 요격할지도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이는 사실상 폴란드의 방공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천궁2의 정비 기술과 일부 개량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비록 핵심 기술은 공유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정비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폴란드의 특수 요구사항에 맞춘 개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천궁2를 운용하고 부분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산업 파급 효과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이언돔을 도입하면 폴란드 방산업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부품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야 하고 정비도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정비센터를 구축해주고 일부 부품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동맹 확장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천궁2는 폴란드가 정비 기술을 습득한 후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핵심 기술은 공유할 수 없지만 운용 경험과 노하우는 나토 전체의 방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어요. 실전성 데이터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지만 이는 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단순한 로켓을 상대로 한 결과였어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킨잘 같은 첨단 미사일에 대한 실전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천궁2는 아직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시험에서 보여준 성능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다양한 속도와 고도의 목표물에 대한 요격 시험에서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군이 실시한 모의 실전 훈련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어요. 더욱 중요한 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천궁2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F-21과 천궁2를 함께 고려할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분석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한국산이기 때문에 통합 운용이 가능했어요. KF-21의 레이더 정보를 천궁2와 공유해서 더 효과적인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통합은 서로 다른 나라, 무기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가격은 천궁2가 훨씬 비싸지만 정비 기술 공유, 산업 파급 효과, 전략적 자주성, 장기 운용 비용 등을 종합하면 천궁2가 폴란드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저렴한 방패를 사는 것이고 천궁2는 비싸지만 방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KF-21과 천궁2의 조합은 폴란드의 진정한 자주국방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5달이 걸렸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어요.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동료들의 실제 경험담도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런 결론을 적었습니다. 폴란드의 진정한 안보는 가장 저렴한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기에서 나온다. KF-21과 천궁2는 비록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폴란드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들이다. 보고서가 완성된 후 저는 먼저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부서장은 보고서를 읽어본 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상세한 분석은 처음 보네요. 정말 한국 시스템들이 이렇게 우수한가요?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초기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한국이 제안한 정비 기술 공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스템들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은 이 보고서를 국방부 고위층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국방차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보고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리소프스키
정말 확신하는 건가?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큰 파장이 일 텐데. 특히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무기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적절한가? 예, 확신합니다. 물론 KF-21과 천궁2는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중요한 옵션들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공식 검토 자료로 사용하겠네. 하지만 조심해라. 이런 보고서는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어.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국회에 유출된 거예요. 아마도 국방위원회 의원들 중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일간지에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는 국방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드디어 자주국방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고, 진보 언론에서도 기술 종속 탈피의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심지어 경제 전문지에서도 폴란드 방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비싸더라도 자주국방 가능한 무기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K9과 FA-50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았어요. 정치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해안 있는 선택이라고 지지했고, 야당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어요. 이런 정치적 합의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식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의원들은 제 보고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조프스키 씨, 정말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직 도입도 결정되지 않은 KF-21이나 천궁2까지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의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단순한 성능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입니다. KF-21과 천궁2는 비록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고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폴란드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들입니다. 핵보다 든든한 건 함께 지킬 수 있는 신뢰입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핵보다 든든한 신뢰라는 표현이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진을 구성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실무진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실제로 폴란드 한국 방산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역할이었어요. 새로운 임무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의 방산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K9과 FA-50의 성공에 이어 천궁2와 KF-21까지 검토하려면 한국의 실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국방부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단에는 항공 전문가인 야누시 코발스키 중령, 지상 무기 전문가인 안나 비슈니에프스카 소령,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전문가인 피오트르 노바크 소령이 포함됐어요. 각자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저희 5명은 폴란드의 미래 방어 체계를 결정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였어요.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독일 중심의 기존 공급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출장 직전 국방장관과의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장관은 저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어요. 리소프스키,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폴란드의 향후 10년간 방산 정책을 좌우할 수 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돌아오세요. 장관의 말에서 이번 출장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폴란드의 전략적 선택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한국 측의 환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인 김상훈 준장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폴란드와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폴란드 조사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준장의 인사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하나시스템 사장, 현대로템 부사장, LI진엑스원 기술이사, 한국항공우주산업개발본부장까지 말이죠.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자세였어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함께 성장할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시스템 사장의 말이었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이 보통 보이는 상업적 접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어요. 만찬 중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부사장이 폴란드어로 간단한 인사를 했던 거예요. 발음은 어설펐지만 그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폴란드 출장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폴란드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폴란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폴란드도 저희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조사단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였어요. KF-21개발센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외국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핵심 시설까지 개방해줬어요. KF-21 시제기를 처음 본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과 정교함이 있었어요. 특히 스텔스 설계의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동체의 각도, 흡기구의 형태, 랜딩 기어, 도어의 설계까지 모든 것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KF-21은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일부 기능을 갖추면서도 운용과 정비가 훨씬 간편해요. KF-21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성우 상무의 설명이었어요. 그는 KF-21이 기존 전투기들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로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조종석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스위치들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 3개가 모든 기능을 통제했습니다. F-16이나 F-35와 비교해도 훨씬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워 보였어요. 조종사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했습니다. 조종사는 적을 찾고 공격하는 데만 신경 쓰면 돼요. KF-21 시험 조종사인 이광수 중령의 설명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KF-21을 수백 시간 조종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사단의 항공 전문가인 야누시 코발스키 중령이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KF-21의 정비성은 어떻습니까? 기존 전투기들은 정비가 너무 복잡해서 운용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이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KF-21은 정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주요 부품 교체 시간을 기존 전투기의 절반으로 단축했고 예방 정비 주기도 크게 늘렸어요. 실제로 F-16 정비 경험이 있는 정비사라면 단기간 교육으로 KF-21 정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정비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엔진 교체가 불과 4시간 만에 완료됐습니다. F-16은 보통 1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개선이었어요. KF-21의 시험 비행을 직접 목격할 기회도 있었어요.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KF-21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고 이륙 거리도 짧았어요. 무엇보다 기동성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공중에서의 기동 시연에서 KF-21은 정말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급상승, 급강하, 빠른 회전까지 모든 기동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났는데 이는 착륙 시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착륙 후 조종사와의 대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광수 중령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KF-21은 정말 조종하기 쉬운 전투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조종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복잡한 임무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공대공 전투에서는 F-16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KF-21의 레이더 성능을 특히 강조했어요. AESA 레이더의 탐지 범위와 정확도가 기존 전투기들을 압도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적 전투기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현대 공중전의 핵심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조사단의 전자전 전문가인 피오트르 노바크 소령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KF-21의 전자전 시스템은 정말 첨단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군 간의 데이터 링크도 매우 안정적이에요. 셋째 날에는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산업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FA-50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항공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생산 라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고, 각 부품마다 추적 번호가 부여되어 완제품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인증을 받았어요. 생산 담당 이사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공장 곳곳에 국제 품질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FA-50PL 폴란드 전용 모델의 개발 과정을 설명받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폴란드 공군의 운용 환경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겨울철 극한 추위, 높은 습도, 그리고 나토 표준 장비와의 호환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FA-50PL을 설계했어요. 한국항공우주 산업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그들은 폴란드의 기후 데이터를 수개월에 걸쳐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겨울철 영하 30도에서도 엔진이 정상 작동하도록 시동 시스템을 개선했고,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아비오닉스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조종석의 라벨까지 폴란드어로 제작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폴란드에 맞춰 개조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조사단 모두가 감탄했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표준 제품을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고객에 맞춰 완전히 새로 만드는 수준이었거든요. FA-50 시뮬레이터도 체험해볼 수 있었어요. 실제 비행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가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 완성도에 놀랐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 시나리오가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 조종사들이 실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행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요. 시뮬레이터 개발 책임자의 설명이었어요. 이는 훈련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창원에 있는 한화 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에 대한 더 상세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한화 시스템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방공 시스템 개념이었어요. 천궁2는 단독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공 시스템들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천궁2는 한국의 다층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장거리는 LSAM, 중거리는 천궁2, 단거리는 천만화 BO가 담당해요.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기술이사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통합적 접근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담이 매우 유용했어요. 중동 지역의 극한 환경에서도 천궁2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기온에서도 문제없이 운용됐어요. 한화 시스템 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UAE에서 실시한 실사격 시험 영상을 보여줬는데 천궁2의 요격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중동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추위와 습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노르웨이 수출 과정에서 극한 추위에 대한 대응책을 완벽하게 개발해뒀거든요. 이들은 폴란드의 기후 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뒀더군요. 영하 25도에서의 작동 시험, 높은 습도에서의 전자 장비 보호, 심지어 폴란드 특유의 안개가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했다고 했어요. 천궁2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실제 운용과 동일한 환경에서 가상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이었는데 시스템의 직관성에 놀랐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도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의 지상 무기 전문가인 안나 비슈니에프스카 소령이 운용 편의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천궁2의 운용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은 20명 정도입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나 호크 시스템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석 달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해요. 한화 시스템 교육 담당자의 답변이었어요. 이는 상당히 짧은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들은 모두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됩니다.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한화 시스템 임원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철학이 폴란드군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운용하기 쉬운 무기를 선호했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현지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말 중요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 방산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논의였거든요. 한국 측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폴란드의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어요.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K2 전차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신, 장갑, 궤도, 심지어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폴란드에 K2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연간 200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규모예요. 이는 폴란드 방산업계의 엄청난 기회였어요. 단순히 외국 무기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도 놀라웠어요. FA50의 경우 동체와 날개까지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일부 항공전자 장비만 한국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 생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생산국이 될 수 있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기술력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무기를 개조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맞춤형 개발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요구는 우리에게 혁신의 기회입니다. 폴란드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더 발전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LIG 넥스원 개발진의 말이었어요. 이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함께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한국 정부와의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CEO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되는 것을 돕고 싶어요. 이런 거시적 비전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방위사업청장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어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간 협정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는 민간 기업 차원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KF-21 개발에 참여한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신뢰성이었어요. 조종사가 믿고 탈 수 있는 전투기, 정비사가 안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천궁2 개발진도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미사일이 실패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말이었어요.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한국 무기의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유럽의 관문이자 우리가 글로벌 방산업체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예요. 한 방산업체 임원의 말이었어요. 그는 폴란드와의 협력이 성공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기술이란 게 결국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올바른 손을 만난 겁니다. 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K9과 FA50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직접 확인한 후였거든요. 한국 기술자들도 제게 인상적인 말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믿어줘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신뢰받는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한국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KF-21을 직접 시승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KF-21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 공군사령관께서 직접 체험해보신다면 이 전투기의 잠재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제안이었어요.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외국 고위 장성에게 시승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모든 기밀 사항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KF-21의 조종감과 기본 성능은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제안이었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사단 동료들과 함께 이번 출장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야누시 코발스키 중령은 KF-21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조종사 친화적인 설계와 정비성은 기존 전투기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에요. 안나 비슈니에프스카 소령도 천궁2에 대해 호평했어요. 중동에서의 실전 검증 결과를 보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피오트르 노바크 소령은 한국의 전자전 기술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와 전자전 기술은 유럽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폴란드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의 기술력,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십에 대한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거든요.